네, 안녕하세요. 논준모연구소의 김성하 소장입니다. 논문 제목에도 법칙이 있다 편에 이어서 연구 모형에도 법칙이 있다를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구 모형에도 법칙이 있다. 사실 이제 그 연구 가설을 좀 정하시고 연구 주제에 대해서 좀 확정을 잡으시면 쓰다 보면 연구 모형을 그리게 되어 있습니다. 안 그리는 경우도 많은데 제가 강조하는 것은 그려주면 참 좋겠어요. 왜냐하면 다른 연구자들이 이 연구 모형을 보고 좀 빨리 이해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거의 뭐 다른 연구자들과의 교신을 위한 서비스 차원에서 굉장히 좀 필요성이 높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논문이 우리가 그냥 일반 대중들이 재밌게 보라고 그 안에 굉장히 재밌는 내용과 어떤 스릴과 막 서스펜스 뭐 그런 모험 막 이런 거를 뭐 담는 이런 게 아니잖아요. 말 그대로 전문적인 지식을 담고 그리고 같이 그 지식을 탐구하는 다른 연구자들과의 어떤 정보 교환입니다. 쉽게 말하면 교신이죠. 그 교신을 위한 서비스 차원에서 다른 연구자들이 내 연구의 내용을 좀 빨리 이해할 수 있도록 논문 제목도 풍부한 정보를 담고 연구 모형도 좀 정확하게 그려서 다른 연구자들이 헷갈리지 않게 좀 한방에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이번 강좌를 한번 구성해 봤습니다. 법칙이 있다라는 거죠. 사실 이제 학교에서 학위 논문 쓸 때는 이 법칙이고 뭐 지랄이고 나발이고 없습니다. 그냥 교수님이 마음에 드는 그림 모양대로 나와야 된다는 거죠. 이게 좀 안타까운 일입니다. 뭐 그런데 뭐 그거는 학생 여러분들이 뭐 그냥 지도 교수님을 뭐 전적으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현실이죠. 그런데 지도 교수님들이 이 연구 논문을 이제 지도해 주실 때도 이제는 조금 변화가 생겼어요. 좀 젊은 교수님들 위주로 해가지고 뭔가 이제 불편하다. 다른 우리 학교에 우리 과에 우리 학과의 교수하고 학생들만 이해하면 뭐하냐 이거죠. 다른 학교에 다른 학과에 또 이 지식을 탐구하고 싶은 전문 영역에 계신 모든 분들과 지식을 공유하기 위해서는 뭔가 좀 통일된 게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라는 차원에서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바람에 좀 부채질을 하기 위해서 제가 그럼 도대체 어떻게 연구 모형을 그림을 그려야 상대방이 좀 빨리 이해할 수 있을까? 그런 차원에서 이거는 뭐 제가 이제 제안하는 거이기도 하면서 그리고 실제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그런 모형들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가장 이제 이 모형에 그 전까지는 별로 그냥 이렇게 잘 그리는 거 뭐 이런 거밖에 표현을 잘 하고자 하는 거 뭐 이런 거밖에 없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모형이 복잡해지기 시작했어요. 특히 이제 그 어떤 통계 분석을 이용을 하는 이런 가설 검증들이 많아지면서 통계 분석의 모형들이 굉장히 다별량화되고 별량이 엄청나게 많아지면 변수가 더럽게 많아져. 관계도 완전 네트워크 같이 복잡해져. 그러니까 이제 헷갈리죠. 옛날에는 그냥 뭐 대충 뭐 네모 뭐 선 이렇게 하면 끝이었는데 요새는 뭐 중간에 뭐 예를 들어 조절된 매개된 조절 무슨 뭐죠 자기 회귀 교차 지연 별 희한한 기법과 별 희한한 이론이 다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거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뭔가 공통된 어떤 체계가 필요한데 그게 지금 없다라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금 현재 어떻게 하냐면 저도 마찬가지지만 차라리 그게 편하다라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지만 구조방정식 모형 이게 이제 구조방정식 모형이죠. 구조방정식 모형에서 담고 있는 조건, 어떤 그 변수들을 지칭하는 그 조건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좋겠다. 저도 그렇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용법이 어떤 거냐면 데이터를 담고 있는 관측된 측정된 측정 변수죠. 측정 변수는 네모나게 표시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측정 변수들이 이제 주로 요인들로 이루어지는데, 이것도 설명을 또 다음번에 또 해드려야겠네요. 보통 이제 측정 도구가 요인 구조거든요. 요인 구조예요. 요인 구조. 그리고 다차원 구조입니다. 다차원 구조. 거의 보면 3차원 구조인데, 이게 뭔 말이냐? 요거에 대해서 측정 도구의 어떤 구성 형태에 대해서 따로 제가 강의를 올려야겠네요. 이건 제가 따로 올릴게요. 이건 따로 올리는 게 낫겠다. 뭐 말이 길어질 것 같아서. 자, 어쨌든 이제 요걸 한번 나중에 제가 올리시면 이거 한번 검색해서 찾아보세요. 꼭 찾아보시고 다시 이쪽으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말이 길어질 것 같아서. 그래서 어쨌든 이제 아신다는 전제하에 이거 다 지워야지. 지워야지. 자, 다 지우고. 자, 그래가지고 자, 어쨌든 이제 이건 네모로 표시하고, 얘네들이 이루는 개념, 측정 도구 그 자체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루는 개념이기 때문에 데이터가 없어요. 여기는 데이터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잠재적 변수다 해서 잠재 변수라고 하죠. 측정 변수, 잠재 변수, 이런 용어를 좀, 이 구조 방식에서 사용되는 용어인데, 이걸 이제 좀 일반화 시켜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잠재 변수는 동그라미로 표시를 합니다. 좀 큰 동그라미로 표시를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오차 같은 것들은 조그만 동그라미로 표시를 하는데, 인과관계는 이제 화살표로 표시를 하고, 상관관계나 공분사는 양쪽 화살표로 표시를 합니다. 자, 여기까지는 구조 방식 모형에서 사용하는 방식이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우리가 이제 흔히 지금까지 논문에서 많이 사용됐던 그런 방식을 한번 동원을 해보는 거죠.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서 이 화살표를 쓰는데 조절 효과 같은, 또는 뭐 통제 효과 같은 이런 것들은 이 구조 방식 모형에서는 화살표 위에 화살표가 이런 식으로 못 들어가거든요. 이런 게 화살표가 못 들어가요. 무조건 화살표는 네모나 동그라미와 연결이 되지 화살표 위에 이렇게 찍히지는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조절 변수, 통제 변수 같은 경우에는 화살표 위에 찍히게끔, 자, 이런 식의 표현이 가능하게끔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점선으로 된 뭐 이런 화살표나 점선으로 된 뭐 사각형이나 이런 것들도 좀 동원을 해서, 우리가 보통 이제 가설이 기각된 가설을 표현할 때 이렇게 점선 화살표로 많이 표시를 하거든요. 요 기각된 가설. 요거는 이제 연구 모형이 아니라 나중에 연구 분석하고 난 다음에 연구 결과를 모형으로 설명할 때 많이 쓰는 표현이죠. 그 다음에 요 점선으로 된 네모는 요인들을 이렇게 점선으로 묶어서 이게 하나의 개념이다, 또는 하나의 도구다, 이렇게 이제 좀 확실하게 못 받고 싶을 때 이런 점선으로 된 네모를 많이 쓰거든요. 구조방식 용어는 아니지만.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결합시켜 가지고 모형을 짜면 보는 사람이 다별량에 좀 익숙해져 있는 사람이라면 굉장히 금방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거를 가지고 모형의 개념도를 한번 그려보면, 이건 이제 제3장 연구 방법에 나오는 연구 모형을 그릴 때 해당되는 방법인 거죠. 자, 만약에 뭐 직무 만족이 있다. 직무 만족이, 이건 그냥 제 마음대로 그냥 쓰는 겁니다. 조직 몰입에 영향을 미쳐서 어떤 조직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매개 모형을 이렇게
그리고 싶다라는 거죠. 그런데 얘는 직무 만족은 하위 요인이 어떤 거냐면 뭐 상사에 대한 만족, 동료에 대한 만족, 그 다음에 부하 직원에 대한 만족이 있고, 제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지금. 조직 몰입은 뭐 무슨 몰입을 할까요? 뭐 근무에 대한 몰입을 하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점심시간에 몰입을 하고, 뭐 아니면 뭐 퇴근 시간에 몰입을 한다, 뭐 이런 것들로 나눠져 있다 생각을 합시다. 그리고 조직 성과는 재무적 성과가 있고 비재무적 성과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 이런 모양을 그리고 싶은데 이걸 어떻게 그리는 게 가장 좋을까요? 두 가지로 나눠봐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자, 얘와 얘와 얘, 다시 말해서 얘를 개념이라고 해볼게요. 개념 또는 다른 말로는 도구가 되겠죠. 도구. 자, 얘네들은 하위 요인이 되겠죠. 요인. 자, 얘네들 요인이 되겠죠. 여러분이 만약에 개념 간의 이런 관계를 보고 싶다. 자, 다시 다른 말로 개념 간의 구조적 관계를 보고 싶다 라는 경우가 있을 거고, 또 한 가지는 여러분이 나는 그냥 하위 요인들 간의 관계를 보고 싶다라는 거죠. 하위 요인들 간에 좀 구체적인 이런 관계들, 구체적인 관계, 얘와 얘 관계, 얘와 얘 관계, 얘와 얘 관계, 얘와 얘 관계, 이런 식으로 막 얘와 얘 관계, 얘와 얘 관계, 얘와 얘 관계, 얘와 얘 관계, 이렇게 막 보고 싶어요. 이런 것들은 어떻게 표현할까요? 요인들 간의 구체적 관계. 요인들 간의 구체적 관계를 볼 것이냐, 개념 간의 구조적 관계를 볼 것이냐에 따라서 모형을 좀 다르게 그리셔야 되고, 분석하는 방법도 달라집니다. 이게 지금 별량이 3개 이상이기 때문에 위에 같은 경우에는 구조방정식 모형으로 분석하시는 게 맞고, 밑에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로 나눠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는 경로 분석을 하든가, 또 하나는 회귀 분석을 하든가. 회귀 분석을 하는 것은 어떤 특징이냐면 다 쪼개서 봐야 된다는 거죠. 쪼개서 독립, 종속 이렇게 다 이별량화 시켜서 쪼개서 봐야 된다는 것이고, 경로 분석을 하게 되면 그냥 한꺼번에 다 볼 수 있지만, 구조 방정식도 한꺼번에 다 볼 수 있지만 차이가 뭐냐, 얘는 개념 간의 구조적 관계를 보는 거고, 경로 분석은 좀 그거를 구체적으로 본다라는 거죠. 자, 이 두 개도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차이점들이 있습니다. 어떤 적합도를 보는 거에 대한 기준도 차이가 있고, 기준의 차이라기보다는 적합도를 개선시키기 위한 방법이 조금 달라진다는 거죠. 자, 어쨌든 이제 그럼 연구자의 목적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목적에 따라서.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연구 모형을 어떻게 그릴 것이냐, 개념 간의 구조적 관계를 하시고자 구조 방정식 모형을 쓰시는 분들은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그리면 돼요. 요 개념만, 자, 이렇게 동그라미로 표현하시면 되죠. 저는 이 부분을 네모로 이렇게 표시를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동그라미로 표시를 했으면 좋겠다. 왜냐면 이것도 나중에 측정 도구를 먼저 설명을 드렸어야 되나? 측정 도구를 꼭 보세요. 설명하는 거 제가 올릴 테니까. 우선 측정 도구의 구성 형태가, 얘네들이 요인인데 얘네들이 원래 문항이 있었단 말이죠. 근데 요인 분석을 해서 이 문항이 데이터의 어떤 평균화나 합계나 또는 대표값을 여기에 넘겨주는 변수 계산의 과정을 거쳐서 얘네들이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요. 지금 그 전제하에 얘네들은 데이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네모로 되고, 얘네들이 데이터가 없어요. 아직까지 개념은. 그래서 얘네들은 계속 동그라미로 존재를 하는 겁니다. 잠재 변수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잠재 변수만 일단 모형에다 그려주자는 거죠. 그래서 잠재 변수만 모형에다 그리는 차원에서 동그라미로 이렇게 표현했으면 좋겠다. 이게 이해가 되시려면 측정 도구의 구성 형태를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강좌가 나오면 꼭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요인들 간의 구체적인 관계를 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표현하는 게 좋을까? 어떻게 표현하는 게 좋을까? 요인들 간의 구조적 관계를 보고 싶다. 그러면 저 같으면은 이게 만약에 경로 분석이라면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짠짠짠 짠짠 해가지고 얘를 짠짠짠짠짠 네모로 이제 묶어주는 거죠. 이렇게 네모로 묶어주고, 이건 이제 경로 분석이에요. 네모로 묶어주고 화살표를 이렇게 요런 식으로 이제 해주는 거죠. 엄청나게 복잡해지겠죠. 경로 분석. 뭐 본인이 하고 싶어서 하는 거니까 어쩔 수 없어요. 뭐 이렇게 해주는 게 가장 정확한 표현이죠. 그래서 얘가 요런 데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직무 만족, 요런 데다가 조직 몰입, 여기다가 조직 성과, 이렇게 해주면 누가 봐도 경로 모형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회귀 분석으로 하겠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는 게 좋겠냐면, 자, 짠짠짠 짠짠짠 짠, 이렇게 하면 조금 애매한데, 짠짠짠짠 묶어주고, 자, 회귀 분석으로 한다면, 여러가지, 회귀 분석은 좀 애매해요. 애매하기 때문에, 이걸 독립변수, 이렇게 이별령화 시켜야 되기 때문에 좀 애매한데, 여기다가 이제 좀 적어주고, 다중회귀 분석을 이용한다면, 이거는 이제, 얘가 독립변수로 다 들어간다는 소리잖아요. 다중회귀 분석을 한다면. 그러면 예를 들어서 3단계 방식으로, 베이런 앤 케니 방식으로 3단계 방식으로 한다면, 우선 독립변수가 매개 변수에 영향을 미쳐야 되고 1단계, 2단계는 뭡니까?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쳐야 되고, 3단계는 독립변수와 매개 변수가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냐 라고 해가지고, 이게 얘 값보다 커야 된다는 거죠. 베타 값이. 그죠? 그렇죠. 이게 이제 매개 효과를 회귀 분석으로 하는 건데, 그렇게 하려면, 자, 1단계를 하려면 독립변수가 매개 변수에 영향을 미쳐야 되기 때문에 그냥 화살표를 크게 요렇게 해줘야겠죠. 그 다음에 독립변수가 영향을 미쳐야 되니까 화살표를 요렇게 해줘야겠죠. 그 다음에 요 두 개가 같이 들어가서 요렇게 영향을 미쳐야겠죠. 요렇게만 해주면 회귀 분석을 하겠다라는 의도로 보이기도 합니다. 그쵸? 자, 요렇게 되는데 기본적으로는 이제 요렇게 되는 게 맞죠. 회귀 분석으로 뭔가를 하겠다라고 한다면, 이게 만약에 독립변수, 종속변수 관계라면, 얘가 여기 한번 영향 미치고, 여기 한번 영향 미치고, 이렇게 하는 게 맞죠. 이렇게 해야, 이게 요 세 개가 요 하나에 들어가는 다중회귀 분석, 가설 1번이 될 거고, 이 세 개가 요 하나에 대응하는 가설 2번 다중회귀 분석이 될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x들은 x1, x2, x3 여러 가지가 들어갈 수 있지만 y는 무조건 한 개만 대응이 되는 게 다중회귀 분석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림을 이렇게 그려주는 게 맞죠. 하지만 요 세 개는 하나의 개념을 이루고 요 두 개가 하나의 개념을 이룬다고 점선 네모로 묶어주는 게 맞죠. 그리고 이제 제목을 이렇게 써주는 게 맞죠. 자, 그래서 연구 모형 그릴 때 요런 점에 좀 유의를 해서 그리시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드리면서, 요거 말고도 이제 다른 형태들이 많아요. 다른 형태들도 가장 상대방이 이해하기 쉽게 그려주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연구 모형 그리실 때 좀 상대방을 생각을 하면서 좀 정확하게 그려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